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승은 작가의 피서 본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 인적 드문 산속에서 자동차는 고장나고 폭우는 쏟아지고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 이 난감한 상황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승은 작가의 피서 본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와 지희와 다영은 2박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아침에 아빠가 빵 사이에 새우를 넣었는데 새우가 훌쩍이고 있더래. 지희가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했다. 다영이 아침을 먹지 않아 경호가 급히 새우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다영은 한 입도 먹지 않고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곧 5살이 되는 다영은 편식도 심하고 먹는 양도 적어서 식사 때마다 애를 먹였다. 새우가 울었어? 네? 다영이 말끝을 느리며 물었다. 친구들이랑 너무 놀고 싶은데 친구가 하나도 없대. 지희가 다영의 잔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겼다. 왜? 친구들이 어디 갔는데? 다영이 엄마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어제 다영이 뱃속으로 쏙 들어갔지? 치킨이랑 바나나랑 새우 친구들이잖아. 다영이 친구 민지랑 재호처럼. 지희가 옆구리를 간지리자 다영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잦아든 후에 다영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마요네즈를 묻힌 입을 오물거렸다. 곡선 도로가 끝날 때쯤 다영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 조각은 발 시트 위로 떨어졌다. 거친 둔덕을 오르듯 차가 덜컹거리더니 철근 공장에서나 들릴 법한 굉음이 차 안에 울렸다. 폭우를 뚫고 달리던 은색 승용차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경호가 시동을 끄자 와이퍼 2개가 나란히 옆으로 누웠다. 빗물이 커튼처럼 앞 유리창을 뒤덮었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차 내부에는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크게 울렸다. 괜찮아? 경호가 다영과 지희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괜찮아. 지희가 다영의 팔다리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는 뒷좌석에 우산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다. 차 주변을 살펴본 후에는 차가 지나온 방향으로 걸었다. 50m쯤 떨어진 도로 위에 바위 조각이 몇 개 떨어져 있었다. 경호는 바위 조각을 살피다가 산 중턱을 올려다보았다. 룸미러로 경호를 보던 지희도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써도 비가 들이쳐 샌들을 신은 발부터 종아리까지 금세 다 젖었다. 엄마 꼭 잡아. 지희는 한 팔로 다영을 안았다. 이게 뭐야? 다영이 우산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가만히 있어, 비 맞잖아. 지희는 다영 쪽으로 우산을 기울였다. 오른편으로 산을 끼고 달리던 은색 차는 도로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 서 있었고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는 검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을 내려다보던 지희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렸다. 산악도로 아래 계곡의 물살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빠르게 흘렀다.
바위 절벽 사이사이의 나무들은 꺾여 있거나 뿌리를 드러내고 반쯤 누워 있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낙석을 살피고 돌아오는 경호가 보였다. 우산을 기울여 썼는지 연두색 반소매 티셔츠의 어깨와 팔이 청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엔진 오일이야. 경호가 말했다. 바위 조각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산 중턱에서 굴러 떨어지며 깨져 날카롭고 뾰족하다고. 그 모서리가 차 바닥을 뚫어 엔진 오일이 새는 거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경호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접수하고 가까운 공업사를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래. 그동안 저걸 치워야겠어. 그냥 두면 사고가 크게 나겠어.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경호가 말했다. 기름 줄기를 사이에 두고 지희와 경호는 잠시 마주 서 있었다. 검은 기름 줄기는 아스팔트 표면을 따라 조금씩 면적을 넓혔고 가장자리는 빗물에 섞이며 무지갯빛으로 퍼져나갔다. 차라리 우비를 입어. 다 젖잖아. 지희가 트렁크에서 우비를 찾아 경호에게 건넸다. 경호가 우비를 입고 낙석을 치우는 동안 지희는 발 시트에 떨어진 샌드위치를 치우고 차 트렁크를 뒤적였다. 다영이 먹을 만한 것은 없었다. 아이스박스 안에는 날고기 조금과 채소뿐이었다. 지희는 동화책과 담요, 수건만 챙겨서 다영과 뒷좌석에 앉았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렸다. 다영이 아빠 하고 외쳤다. 경호는 우비를 입은 채 운전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공업사에서 연락 왔어? 지희가 수건을 건넸다. 경호는 대답 대신 우비 주머니를 벌려 보여주었다. 박음질이 되지 않은 주머니의 아랫단이 뚫려 있었다. 물 웅덩이에 빠진 걸 방금 건졌어. 경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가 몇 초 만에 꺼졌다. 경호가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꾹 눌러도 마찬가지였다. 다영이 사진이 거기 있는데 그러게 사진 좀 정리해 두라니까. 지희가 눈살을 찌푸렸다. 다영이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과 체육대회 하던 날도 경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따로 백업해 두지는 않았다. 세 번째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원이 켜지지도 않았다. 당신 스마트폰 배터리 안 남았지? 경호가 지희를 보며 물었다. 지희의 스마트폰은 여행 첫날 밤 방전되었다. 충전기는 안방 침실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 경호를 바라보던 지희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보험사나 공업사에서 전화를 걸어와도 받을 수 없고 먼저 연락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담요를 덮은 다영의 무릎 위에는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다. 동화책을 읽어주던 지희가 고개를 들었다. 엔진 오일이 새는 차에 있어도 괜찮은 걸까? 차가 불길에 휩싸이는 이미지가 지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젖은 머리를 문지르던 경호는 수건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쏟아지는 산 중턱의 기온은 초가을만큼 낮아 차 안에는 냉기가 돌았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주변은 가드레일도 없는 도로뿐이었다. 경호와 지희와 다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경호가 지희의 팔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차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차 안에 굉음이 울리던 순간이 떠오르자 서늘한 긴장감이 다시 목 뒤를 바짝 조여오는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희도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석 달 전에도 지희와 경호는 지금처럼 말했다. 이만한 게 정말 다행이야. 퇴직금이라도 좀 있으니까. 하며 희미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경호는 3개월 전에 12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했다. 코로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회사는 희망퇴직을 권했고 인사팀에서는 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의 사소한 실수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지희의 회사는 외주 업무를 내부로 돌려 버티고 있었다. 덕분에 늘 비상사태였고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경호와 지희는 많은 계획을 취소하거나 기약 없이 미뤄야 했다. 지난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폭우와 침수 피해 소식이 연이어 뉴스 속보로 나왔다. 하지만 지희와 경호는 이번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다. 빗길에 짐을 실어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해발 400m 산중의 별장에 도착해 이틀을 머물렀다. 마당엔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고 뒷뜰에는 야외 바베큐장이 있는 2층짜리 단독 별장이었다. 계곡에 발을 담그지도 못하고 다영이 기대하던 레일바이크도 탈 수 없었다. 뒷뜰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당의 수영장에는 나뭇잎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별장 안은 안전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다영은 2층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뛰놀다가 욕조에 물을 한가득 받아놓고 물놀이를 했다. 밤에는 거실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야식을 만들어 먹었다. 주제가를 따라 부르며 다영은 춤을 췄다. 다영이 지희의 팔을 잡아당겼다. 지희는 담요를 끌어올려주고 동화책을 이어서 읽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질 즈음 구름 장수가 옵니다. 올해도 구름 양상과 먹구름 샤워는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쯤이면 수박 수영장도 개장했겠지요? 모두 함께 철퍽철퍽 밟으면 붉고 투명한 수박물이 고입니다. 동화책을 한 권 더 읽은 다음에는 인형놀이를 했다. 다영이 루시를, 경호와 지희는 맥스와 제시를 집어들었다. 루시와 맥스, 제시는 수영장에 놀러갔다. 셋은 미끄럼틀과 튜브를 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다. 루시에게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퍼주던 맥스가 갑자기 쓰러졌다. 경호가 우산을 집어들고 뛰쳐나가듯 차에서 내렸다. 안개등을 켠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색 SUV 차창이 열렸다. 차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타고 있었다. 경호가 차창 너머로 상황을 설명했다. 빗소리가 시끄러워 소리 지르듯 말해야 했다. 열린 차창으로 빗줄기가 들이쳤다. 15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남자는 오는 길에 편의점을 보았다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경호와 지희는 간단한 짐을 넣어둔 백팩을 챙기고 마스크를 썼다. 편의점에서 충전기를 사고 바로 출발하면 3, 40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며 경호는 남자의 말을 전했다.
사람들 인상이 어때? 뒷좌석에서 다영에게 마스크를 씌우며 지희가 물었다. 그냥 뭐 평범해. 지희가 우산을 펼친 후에 경호는 뒷문을 닫고 차 키의 잠금 버튼을 눌렀다.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거나 외진 곳에 차를 세워두는 일은 경호도 처음이었다. 셋은 SUV에 올랐다. 뒷좌석에 있던 여자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다. 지희가 뒷좌석 왼편에 경호가 오른편에 앉은 후에 차는 출발했다. 다영은 지희의 무릎에 앉았다. 1시간은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지나가는 차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차 안에서 떨고 있었을 거라며 지희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산의 빗물이 깨끗한 발 시트 위로 떨어졌다. 차 안은 따뜻하고 K94 마스크를 쓴 여자와 남자의 옷차림은 단정했다. 우비가 불량인 거예요.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지 뭐예요. 마음이 놓인 지희는 잠시 수다쟁이가 되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냉장고에 넣어둔 식재료를 챙기다가 충전기를 깜빡했는데 경호의 스마트폰과는 기종이 달라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호는 남자의 스마트폰을 빌려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니 속수무책이네요. 레커차 기사와 통화하고 렌터카도 신청해두고 나서야 경호는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어쩌다 사고가 난 거예요? 운전석의 남자가 물었다. 깃이 달린 반소매 셔츠를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남자의 물음에 경호는 뜸을 들였다가 박수를 치듯 손을 맞대었다. 산 중턱에서 바위 조각이 떨어졌어요. 커브를 돌자마자 굴러 떨어지니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희는 경호가 손바닥을 비비며 말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천만 다행이네요.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경호와 남자는 폭우로 인한 끔찍한 사고들에 대해 얘기했다. 나 화났어. 누가 돌 던졌어. 그 사람한테 나 화나. 얌전히 앉아있던 다영이 턱을 당기고 눈을 위로 치켜 떴다. 아까 많이 놀랐지? 지희는 화난 표정을 만들려 애쓰는 다영의 볼을 어루만졌다.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차가 낙석에 덜컹거릴 때 다영은 경련을 일으키듯 몸서리쳤고 그 떨림이 고스란히 지희의 몸에 느껴졌다. 누가 돌을 던진 게 아니야. 너무 무거워서 흙이 돌을 떨어뜨린 거야. 흙은 비에 젖으면 힘이 약해지거든. 경호가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했다. 다영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고개를 들었을 때 조수석의 여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경호를 보고 있었다. 내가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은 댁을 보고도 그냥 가려고 했다니까. 여자는 뒷좌석을 향해 몸을 튼 채 칭찬받고 싶은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남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는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다.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구나 요즘 같은 때에는요. 저희라도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지희와 경호의 인사치레에 여자는 소리내어 웃었다.
여자의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스마트폰 벨소리와 겹쳤다. 남자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랑 잘 가고 있어. 남자가 통화하는 사이 경호는 차 안을 둘러보았다. 뒷좌석 바닥 한쪽에 요양병원 로고가 박힌 종이봉투와 짐칸의 큰 트렁크가 보였다. 의사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잘 계시는데 보호장갑을 챙겨주더라니까. 남자는 조금 늦어질 거라며 먼저 식사하라고 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희 때문에 늦어져서 어쩌죠? 남자의 통화가 끝난 후 지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니께서 퇴원하시나 봐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는 중이에요. 남자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났다.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여자는 대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영에게 관심을 보였다. 다영의 손을 잡고 흔들며 현지야 하고 불렀다. 나 현지 아닌데 다영인데. 다영이 여자에게 잡힌 손을 슬쩍 빼냈다. 너 몇 살인데 네 이름도 몰라. 여자가 놀리듯 말했다. 어머니, 현지는 다 컸잖아요. 남자의 안경테 너머로 당혹스러운 눈빛이 스쳤다. 어머니, 이 가수 누구죠? 이 노래 제목 아세요? 어색한 웃음을 섞으며 남자는 60년대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 주파수를 찾아 고정했다. 뭐더라? 하며 여자는 몸을 돌려 앉았다. 여자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기억해내자 남자가 칭찬했다. 현지는 첫째 손녀 이름이에요. 여자가 노래를 흥얼거릴 때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차는 내리막을 지나 평지를 달리고 있었다. 경호와 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가끔 헷갈리시죠? 차는 계곡 입구를 다시 지나지만 편의점에서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탈 수 있을 테니 편하게 얘기해달라고 남자가 말했다. 심각한 건 아니야. 노래를 흥얼거리던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신장이 좀 안 좋대.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거래. 경호와 지희를 번갈아 보며 여자가 싱긋 웃었다. 차창으로 주황색과 파랑색 지붕의 집들이 보였다. DJ의 사연 소개에 이어 노래 한 곡이 흐른 후 검은색 SUV는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편의점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크지 않은 규모의 편의점에 그들 일행이 전부였다.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 경호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계산하고 지희는 다영의 간식을 골랐다. 지희는 다영에게 인형 하나를 더 사주기로 약속하고 삶은 계란을 먹였다. 편의점 주인과 얘기를 나눈 후에 지희와 경호는 SUV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지역이라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이런 날씨에는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거기 내 자리인데. 지희 가족이 뒷좌석에 자리를 잡은 후 여자가 뒷문을 열었다. 여자는 경호가 앉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 남자가 조수석으로 오라고 재촉했지만 여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경호가 조수석에
여자가 지희 옆에 앉은 후에 차는 출발했다. 안전벨트를 풀지 않는지만 좀 봐주세요. 남자가 지희에게 부탁했다.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남자의 잔소리는 못 들은 척했다. 이틀 전 병원에서 받은 여자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며 남자는 지희와 경호를 안심시키려 했다. 네, 편히 가게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지희가 다영의 마스크 콧대 부분을 세심히 누르며 대꾸했다. 할머니는 안 썼잖아. 코가 아프다며 마스크를 벗겠다고 떼를 쓰다가 다영은 혼이 났다. 셀쭉해진 얼굴로 아이는 여자가 마스크를 꼬깃꼬깃 접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스크를 차 시트 사이에 쑤셔 넣은 후에 여자는 조수석에 머리바지를 두드렸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계곡 입구요. 놀라 뒤돌아본 경호가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날씨에 거길 왜 가? 여자는 쯧쯧하고 혀를 찼다. 남자는 전화 한 통을 더 받았다. 네, 모셔가는 중이에요. 잘 계세요. 그렇다니까요. 전화를 받는 동안 남자는 묵뚝뚝한 태도로 일관했다. 달갑지 않은 통화라는 걸 숨기지 않았다. 형수, 지금 병원비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남자는 금방 전화를 끊었다. 경호는 충전 중인 지희의 스마트폰을 켰다. 스마트폰에는 2박 3일 동안 지희가 확인하지 못한 회사와 거래처의 메시지와 이메일이 쌓여 있었다. 경호가 스마트폰을 건네려 하자 지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했다. 경호는 레커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했고 운전 중인 남자도 비슷하게 도착할 것 같다고 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조수석 머리바지를 두드리며 여자가 또 물었다. 집에 가는 중이잖아요, 어머니. 남자가 대답했다. 집에? 네,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남자의 대답에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자를 보던 경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지희 스마트폰으로 경호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따가 내가 전화 드릴게. 지희가 다급히 말했지만 경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둘 다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경호 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여행? 취소한 거 아니었어? 여행에서 돌아가는 중이라는 말에 어머니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다영과 통화하며 어머니는 사고 소식도 알게 되었다. 흙이 돌을 떨어뜨렸어요. 차에 구멍이 났어요. 하고 다영이 또박또박 말을 했다. 전화를 바꿔받은 경호는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큰 사고 아니에요.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러게 받지 말라니까. 어머니 화나셨지? 지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 달 전 여름 휴가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아 취소해야겠다고 얼버무린 후에 여행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다. 애 데리고 위험한 데 다닌다고 한 말씀 하시겠네.
지희의 복직 이후로 경호 어머니가 다영을 돌봐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늘 연차를 낸 지희가 다영을 데리고 이비인 후과에 다녀오는 줄 알고 있었다. 경호가 퇴직한 사실은 아직 몰랐다. 양가 부모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경호의 퇴근이 늦어진다며 지희가 다영을 데리러 경호 어머니 댁으로 갔다.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여자가 지희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아범 말 들었지? 애미 말하는 거 너도 들었지? 여자가 남자를 향해 말했다. 지희는 자신을 애미라고 부른 것이나 팔을 잡고 흔든 것보다 여자의 달라진 눈빛에 놀랐다. 빙긋이 웃던 여자의 눈이 날카롭고 매서워졌다. 남자가 다시 라디오를 틀고 주파수를 조정했지만 그 시간대 선곡에는 여자의 흥미를 끌만한 노래는 나오지 않았다. 얘가 이렇게 생사람을 잡는다니까 하며 여자는 분이 안 풀린 듯 씩씩거렸다. 할머니 무서워. 다영이 지희의 품을 파고들며 속삭였다. 무서운 할머니 아니야. 다영이 외할머니, 친할머니처럼 좋은 할머니야. 지희가 다영을 다독였다. 경호는 레커차 기사와 통화 중이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계곡 입구 위치를 다시 설명하고 차 색상과 차종, 번호를 알려주었다. 네, 저희도 곧 도착해요. 하며 경호는 전화를 끊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차가 안 보인다고? 차를 못 찾겠다고? 안 보여? 우리 차가 없대? 지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가 계곡 입구 못 가서 전화를 준 것 같아. 더 올라가 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어. 경호가 차분히 설명했다. 남은 할부금이 얼마지? 앞으로 2년 동안 내야 할 차의 할부금을 지희는 정확히 알고 싶었다. 경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희의 머릿속에서 36개월 할부로 산 은색 차는 사라졌다. 트렁크 안에 아이스박스, 옷과 속옷, 비상약과 모기약, 샤워용품도 함께 사라졌다. 계곡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가 사라지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사륜구동이라면 승용차 한 대는 너끈히 끌 수 있었고 CCTV가 없으니 범인을 잡을 수도 없었다. 엄마 한약, 그것도 트렁크에 있는데. 장모님 한약? 그게 왜 차에 있어? 경호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스마트폰, 자동차 등록증, 루시도 차에 있어. 아까 그런 건 하나도 안 챙겼잖아. 루시? 지희의 말에 다영이 귀를 쫑긋했다. 다영은 어디든 루시를 데리고 다녔다. 이 차에 탈 때도 백팩에 루시를 넣겠다는 걸 간신히 달랬다. 여보, 차가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경호는 점점 짜증이 일었다. 루시가 왜? 차에 없어? 다영이 계속 물어대자 가만히 좀 있어 하고 지희가 타박을 했다. 왜 애한테 짜증이야? 경호가 쏘아붙였다. 여행을 오는 게 아니었어. 지희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남자와 여자도 조용했다.
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지희가 짧은 정적을 깼다. 왜 차를 안 세웠어? 피할 수 있었잖아. 붉어진 얼굴로 지희가 따지듯 물었다. 남자가 경호를 흘끔 쳐다보았다. 지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경호는 고개를 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달리는 차창으로 빗물이 타고 흘렀다. 밖은 대낮인데도 새벽처럼 어둑했다. 별장에서의 지난 새벽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다. 지난밤 다영이 잠든 후에 둘은 와인을 마시고 사랑을 나눴다. 경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났다. 침실에 커다란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희가 먼저 깨어 있었다. 당신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건 당연한 거야. 퇴직과 함께 12년 동안의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진 경호에게 지희는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지희의 눈에 경호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였다. 2달 가까이 경호는 새벽까지 TV를 보고 허기가 지면 때를 가리지 않고 끼니를 해결했다.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희는 충고했고 경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경호의 머릿속은 자신과 가족의 앞날을 위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한순간도 머리가 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힌트 없는 미로 속에 빠진 것 같았다. 바위 조각은 도로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다. 2개의 와이퍼 사이로 바위 조각이 보였다. 경호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엔진 오일 표시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뒤였다. 경호는 대시보드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레커차 기사와 통화하던 경호는 스마트폰을 잠시 귀에서 떼고 차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루시 잘 있대. 루시랑 수영장에 또 놀러가자. 지희가 다영을 양팔로 끌어안고 머리에 입 맞추었다. 다영은 기뻐했다. 지희와 남자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자는 갑자기 흥분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게 아니지? 경호가 뒤돌아봤을 때 여자의 날선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여자의 침은 경호의 콧등과 눈두덩이로 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모신다니까요. 남자가 말했다. 그때도 둘째네 가는 거라고 했잖아. 여자가 소리를 빽 질렀다. 여자의 윗입술이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들렸다. 형이 요양병원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으로 모셔가는 거잖아요. 남자가 볼멘 소리를 냈다. 너 둘째냐? 첫째가 아니고? 눈을 가늘게 뜨며 여자가 물었다.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럼 이 남자 누구냐? 여자가 경호를 가리키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니들 다 한패지? 계곡 입구에 날 버리려는 거지? 대답을 기다리던 여자가 화를 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으세요. 아들을 믿으시라고요. 남자가 애원하듯 말했다. 자, 세워. 난 말짱해.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를 한 채 일어나려고 들썩이는 여자에게 남자가 소리쳤다. 토할 것 같으세요? 지희가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지희를 쳐다보았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치고 있었다. 지희는 편의점에서 산 우유와 젤리를 쏟아내고 빈 비닐봉지를 여자의 윗가에 가져다 댔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풀리자마자 여자는 팔을 뻗어 뒷문 손잡이를 잡았다. 지희가 어깨를 잡아 끌자 여자는 지희를 세게 밀쳤다. 지희가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다영이 창가에 머리를 부딪혔다. 차가 급정거하고 나서 다영은 울기 시작했다. 여자가 다시 손을 뻗기 전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고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엉거주춤 일어서려는 여자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쥐야, 저기 쥐가 들어왔어. 여자가 눈을 부릅뜨며 힘껏 외쳤다. 차 안에 쥐가 있을 리 없는데도 모두 여자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 틈을 타서 여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밖으로 빠져나갔다. 여자가 비를 맞으며 도로 한복판으로 내달렸고 다영은 멈췄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남자가 빗속으로 뛰어들고 경호도 뒤따랐다. 남자와 경호는 비를 맞으며 휘청이는 여자의 팔과 다리를 잡았다. 여자는 마네킹처럼 가볍게 들렸다. 남자는 여자를 다시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그리고 바닥 한쪽에 종이봉투를 뒤져 치매 환자용 보호 장갑을 찾아냈다. 남자의 턱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마스크는 접힌 채 한쪽으로 쏠려 있고 안경은 사라져 있었다. 차가 많은 도로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운전석으로 돌아간 후 남자가 말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쥐라면 자다가도 무서워서 벌떡 일어났거든. 여자는 턱으로 남자를 가리키며 키득거리다가 기력을 다 소진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안전벨트 풀지 않기로 저랑 약속했잖아요. 도대체 오늘 왜 그러세요? 남자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말했지만 여자는 눈을 감았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경호가 도로에서 주운 남자의 안경을 건네며 기뜸했다. 안경을 받은 남자는 손이 떨렸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남자가 여자의 두 팔을, 경호가 여자의 두 발목을 잡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여자는 눈을 위로 치켜뜬 채 남자를 향해 소리질렀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핥히고 때렸다. 그때 안경이 남자의 얼굴에서 벗겨졌다. 이 정도는 아니셨어요. 남자는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것처럼 두 손으로 운전대를 쥐었다. 앞이 안 보이네요. 안경을 쓴 남자가 말했다. 숨을 쉴 때마다 안경에 김이 서렸다. 남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었다. 경호가 차에서 내리고 남자도 따라 내렸다. 둘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운전석에 앉은 경호는 바로 시동을 걸었다. 차 뒤로 국립공원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였다. 훌쩍이던 다영은 숨을 고르며 지희 품에 안겨 있었다. 지희는 창가에 부딪힌 다영의 머리를 문질러주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과 옷이 착 달라붙어 여자의 두상과 여윈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손은 초록색 장갑 속에 감춰져 있었다. 하지만 지희에게는 다영의 손을 잡고 흔들던 손의 생김새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검버섯으로 얼룩진 손등에 얇은 살갗으로 어두운 보랏빛 실핏줄이 비쳤고 검지와 중지의 마디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지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희는 젊고 건강했다. 경호도 양가 부모도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고 형제간 우애도 나쁘지 않았다. 지희는 고개를 휙 돌렸다. 여자와 남자에게 벌어진 일은 지희와 상관없거나 아주 먼 훗날의 일이었다. 지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었다. 짙은 초록빛과 옅은 회색빛의 풍경이 펼쳐졌다. 완만하게 이어진 산봉우리와 자욱한 물안개가 멀리 보였다. 목표 지점까지 15분 남았다는 내비게이션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15분이나 걸려? 길을 잘못 들었어. 이제 제대로 가고 있어. 머리에서 이마로 흘러내린 빗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경호가 대답했다. 지희가 생각에 잠겨있는 몇 분 동안 경호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설정했다. 차는 계곡 입구와 반대 방향인 국립공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음소거된 내비게이션에는 엉뚱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었고 남자는 계곡 입구로 진입하는 길목을 지나쳤다. 기사는 뭐라고 해? 지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차의 속도가 빨라지며 엔진 소음도 커지고 있었다. 레커차 기사와 조금 전에 통화했지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까부터 곧 도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사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다음 차도 대기 중이라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5분만 더 있다가 출발하겠다고 했다. 저건 뭐야? 다영이 여자 손에 끼워진 초록색 장갑을 보며 물었다. 쉿, 할머니 잠드셨어. 아니야, 할머니 자는 거 아니야. 움직이잖아. 감기는 눈을 비비며 다영이 속삭였다. 다영의 말대로 여자의 얼굴은 움직이고 있었다. 늘어진 한쪽 눈꺼풀이 움찔했고 주름진 입가에 얇은 피부가 떨리고 있었다.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잦아들더니 얇고 가느다란 관으로 바람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여자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지희는 몸을 움츠렸다. 잠이 묻어나던 다영의 눈은 스르르 감겼고 커브길에서 차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며 여자가 푹 쓰러졌다. 여자의 상체가 지희의 어깨와 팔 위로 포개어졌다. 여자의 젖은 옷과 피부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지희는 엔진 오일의 알싸한 냄새와 휘몰아치듯 흐르던 계곡을 떠올렸다. 여자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축 늘어져 있었다. 여자의 몸은 계곡에서 건진 시체 같았다. 여보, 하고 지희는 경호를 불렀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경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는 전 속력으로 빗길을 달리는 중이었다. 할머니가... 지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왜요?
조수석의 남자가 뒤돌아보았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지희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맨살에 닿은 여자의 얼굴과 어깨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며 지희를 짓누르고 있었다. 남자를 보며 지희는 후회했다. 안전벨트를 풀지 말았어야 했다. 등을 쓸어내려 주려고 지희가 여자의 안전벨트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남자가 앞으로 고개를 돌린 후에야 지희는 입을 뗐다. 코를 골고 계시잖아요. 남자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잠시 후에 그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여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이기를 지희도 바랐다. 하지만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오른쪽이 아닌 지희의 턱 바로 아래에서 들려왔다. 비염이 심한 이 작은 아이는 코를 골았다. 입으로 푸 하고 나서 그르렁 하는 소리를 냈다. 지희의 팔등에 맞닿은 여자의 코와 입에서는 희미한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다. 작은 움직임도 없었다. 100m 달리기를 하고 난 것처럼 지희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야 해요. 지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다시 돌아보았다. 남자의 눈에 지희에게 기댄 채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자의 옆 얼굴이 보였다. 여자의 모습은 회색빛이었다. 볼은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띠었고 염색하지 않은 머리는 바짝 마른 아스팔트 빛깔이었다. 살짝 벌어진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알 수 없는 표정이 남자의 얼굴에 번져갔다. 눈을 껌뻑이던 남자는 스마트폰 벨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네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레코차 기사의 전화를 받은 경호는 장난기를 섞어 비위를 맞추다가 기사의 몇 마디를 듣고 나서는 얼굴색이 달라졌다. 짜증 섞인 경호의 목소리가 좁은 차 안에 퍼졌다.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5분 안에 간다니까. 지금 가고 있다잖아. 스마트폰에 대고 경호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스마트폰을 대시보드 위에 던져놓고 경호가 숨을 내쉬는 동안 거칠고 성난 기사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새어나왔다. 경호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원래 말투를 되찾았다. 수고비를 줄 테니 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경호는 부탁했다. 기사가 액수를 물어와 정확한 금액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소란한 소리에 놀란 다영은 눈을 감은 채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지희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영을 토닥였다. 다영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다영이 깨지 않기를 지희는 간절히 바랐다. 경호는 룸밀러로 뒷좌석을 살폈다. 고개가 푹 꺾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젖은 머리카락과 귀만 보였다. 코 고는 소리가 엔진의 소음 사이로 들려왔다. 다영의 그르렁 하는 소리는 경호에게도 익숙했다. 하지만 차를 세울 수는 없었다. 지희는 흐느끼고 있었다.
금방 도착할 거야. 걱정 마. 애처럼 왜 울고 그래? 경호는 심한 갈증을 느끼며 엑셀을 밟았다. 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안경과 마스크를 벗었다.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른 후 다시 안경과 마스크를 썼다. 검은 SUV는 포구를 뚫고 달렸다. 산을 깎아 만든 도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앞 유리창으로 빗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구불구불한 산악도로가 다시 시작되고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다. 왼편으로 산을 끼고 달리던 차는 마지막 커브를 지나며 덜컹거렸다. 아스팔트 도로에 움푹 팬 웅덩이에서 솟아오른 물보라가 보닛과 앞 유리를 뒤덮을 때 지희는 두 눈을 감았다.